결국 김건희는 다 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비즈니스 구조를 좀 짜려고 했던 거 아니냐. 비즈니스요? 네?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이렇게 날짜를 2, 3일 간격으로 해서 갈 필요가 전혀 없었고 이 자신의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거기 가서 좀 찾아낸 게 아닌가. 우린 이해할 수... 이분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의 공복 1호인 대통령과 영부인이 아니라 왕과 왕비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는 사주팔자가 좋아서, 우리는 관상이 좋아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될 팔자를 지니고 났던 거고, 그 원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왕들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일종의 무슨 뭐 길을 받든지 그런 느낌들이 강했던 거 아닌가. 윤석열에게 무죄를 주지 말라는 그런 그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죠. 재판부가 요구를 해가지고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로 지금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유죄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 내란의 사적은 윤석열, 김용현, 그 다음에 박성재. 나는 원래는 이상민이 사실은 조금 더 그랬는데. 한덕수도 지금 하는 거 보면 못지 않아서 오적을 합시다. 오적.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지금 코스피 4천 시대 이제 열렸는데 투자자들 가운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수익률이 가장 낮다는 뭐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상승기에는 그냥 괜찮은 기업 갖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사볼까 말까 팔았다 샀다 하지 마시고 진득하니 갖고 계신 게 그나마 수익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 들어오신 분들도 자꾸 옮겨 다니지 마시고 예, 가만히 진득하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피로가 많이 누적돼 계신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기실에서 자꾸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해요. 네. 많이 좀 피곤하신 모양이죠? 일정이 바쁘세요? 네. 네, 이번 주에 재판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 네. 그렇습니까? 또 재판 슈퍼위크 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잘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신혜영 기자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뉴스가 좀 자잘자잘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속도를 한번 높여볼까요? 네, 김건희 씨의 궁사랑, 왕좌사랑, 이어 보물사랑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연이은 궁투어 사실 뭐 종묘 가고 경복궁 가고 그 명성황후 침소까지 드나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의 그 비밀의 방, 그러니까 보물 88,000점을 보관하고 있는 지하 수장고도 출입한 사실이 공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기 뭐 의궤를 비롯한 굉장히 중요한 보물들이 있는 곳이고 보안도 보안이지만 이런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온도나 습도 유지가 중요해서 함부로 문 열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인한테 공개된 게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김건희 씨가 또 박물관 직원을 대동하고 한 10분 정도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쪽 관심 참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하는지 네. 저도 참 의문인데 아무튼 보고 갔고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출입 기록을 남겼어야 하잖아요. 굉장히 네. 중요한 국가 시설이기도 하니까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이거 특혜 아니냐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자 박물관 측에서는 단순히 기록 누락입니다. 이런 해명만 내놨습니다. 단순히 기록 누락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데 뭐 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장고 같은 데를 왜냐면 개인적인 취향인 건지 만약에 개인적인 취향이라면 개인의 취향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 거니까 뭐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뭔가 이렇게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거 뭐 사실 평하기도 좀 애매하시죠? 우리 세 분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뭐 부적절했다 정도 아마 얘기를 좀 저는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김건희를 관통하는 걸로 풀면 좀 미스테리가 풀린다고 보는 게 네. 결국 김건희는 다 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돈? 김건희 씨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뭐 전시 사업도 했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문화재를 자꾸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그걸 통해서 어떤 또 비즈니스 구조를 좀 짜려고 했던 거 아니냐. 비즈니스요? 비즈니스 구조. 어떻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시 물품들 중에 뭐 일부 물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좀 그 외부에 공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떠한 그 좀 이권 사업에 좀 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거 외에는 사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고 싶다. 근데 호기심으로 들어가기에는 이게 뭐 당연히 다 위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네.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날짜를 조금 살펴보는 게 날짜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처음에 혼자 간 게 2023년 3월 2일이래요. 예. 그게 목요일이었거든요. 네. 그 수장고에 혼자 가서 남편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가서 이제 그날 3번인가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5일 날 일요일에 이제는 남편을 대동하고 간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3월 5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요일 날 5시에 이제 문 다 닫았을 때 이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목요일 날 먼저 수장고는 이제 그 조선에 무슨 그런 보물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명성황후의 침실을 남편하고 같이 들어가면 일련의 어떤 의식적인 행위나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왜냐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호기심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이 궁에 간 게 9번인가 뭐 11번인가 뭐 그런 단 얘기가 있고 예. 그중에서도 특히 이 두 군데는 좀 날짜가 되게 바터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갔냐 그랬더니 처음에 윤석열 씨 측에서 나온 답변은 우리는 그냥 문화유산을 알리려고 간 것이다. 이제 이런 답변을 사실 24일 날 했었었고 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우리는 무슨 궁의 날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위해서 간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궁의 날 행사를 위해서 간다 그러면 자기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갈 필요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안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들어가면서도 자기 이름도 없고 누가 방문한지도 안 나오고 그냥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금방금방 며칠 상간을 두고서 갈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의 설명과 자기의 설명이 일단 틀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이렇게 날짜를 2, 3일 간격으로 해서 갈 필요가 전혀 없었고 이 3월 2일과 3월 5일 날 특정한 날짜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서 그다음에 실제 어떤 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아마 이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주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그 행위랑 비교해 보면 분명히 이제 그쪽 라인으로 뭔가 이 자신의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거기 가서 좀 찾아낸 게 아닌가. 우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네, 그 사람의 네. 의식 네, 세계에서는 네, 뭔가 네. 나름의 계획적인 움직임이었을 수 있을 것 네, 같다.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그 신적인 어떤 영역에서 이런 걸 꼭 갔어야만 하는 게 아닌가. 예.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 문화재와 주술이 또 연결이 되기가 왜냐하면 그런 데다가 이렇게 부적 같은 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예. 차라리 빼먹겠다는 게 더 기운- 제 해석이 기운을- 낫지 않나요? 기운을- 돈 빼먹겠다. 아니, 왜냐면 그거 문화재도 무슨- 뭐 명부도 조작하고 하는데 네. 자기가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저는 푸는 게 더 아니, 맞지 않나. 비즈니스 할 것도 애매하지 아니 예를 않아요? 들면 이게 네.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아니 뭐 이제 대장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문화재 보관 대장들. 네. 그럼 우리가 다 압니까? 국회에서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저거 뭐 반클리프 같은 거나 그래프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훔치러 문화재들 들어갔다는 중에. 거예요, 물건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설마. 그것도 좀 그러니까 돈으로 푸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거보다는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명성황후 침소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부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어좌에도 앉았었다. 네. 그리고 수장고에도 들어갔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보고 나서 남편을 다시 데려와서 갔다. 뭐 그런 것들을 쭉 보면 약간의 어떤 이분들의 그 마인드라고 그러나 그 있잖아요. 근데 이 김건희 씨는 그 본인도 내가 무당 법사 못지않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사, 무당 이런 분들이 하는 게 귀부인상이세요, 왕비상이세요, 왕의 사주를 타고 나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권 내에 무슨 건진이라든가 천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름이 오가고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에 그 주술을 그 예를 들면 사주팔자를 보는 행정관이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이런 걸로 보면 네. 이분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의 공복 1호인 대통령과 영부인이 아니라 왕과 왕비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는 사주팔자가 좋아서 우리는 관상이 좋아서 그래서 왕과 왕비처럼 대통령과 영부인이 될 팔자를 지니고 났던 거고
그 원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선시대 왕들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일종의 무슨 뭐 길을 받든지 아니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들이 강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뻔질나게 가서 찾아봤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얘기죠. 대한민국에 지금 이 AI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 글쎄. 왜 그랬는지는 참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세 분 말씀 들어도 그렇구나라고 수긍이 썩 가는 말이 별로 없고 어떤 거로도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한번 그 방문했던 곳들을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붙여놨을까봐 혹여나 뭐가 붙어 있거나 없어졌거나 하는 거는 없어지긴 어떻게 없어져요? 네, 저도 뭐 가능성이 상상 이상입니다. 낮다고 뭐 생각하지만 치안하는 거 이게 슬쩍 갖고 와도 이게 뭐 전혀 사실은 아니고 슬쩍 갖고 와도 뭐 주머니에 뭐 저 한번 뒤져보자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뭔가 자기 거라고 또. 생각했을 텐데. 옆에 같이 있었대잖아요. 그 공무원이 같이. 왜냐면 그 안 수장고에 들어갔을 때 설명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같이 보고 끄집어내고 그래야 될 텐데. 눈보다 손이 빠를 수 있죠. 소매치기예요. 눈보다 손이 빠르게. 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 어쨌든 이거 누가 문을 열어주고 허가를 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 이제 황성훈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황 비서관이 그 경복궁 갔을 때 이거 했을 때도 동행했던 그러니까 이제 네네. 김건희 짝다리. 씨의 네. 뭐 일종의 그 문화계 쪽 핵심 문고리라 꼽히는 인물인데 그래요? 이 사람이 부탁해서 이제 그 국가유산청장이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이 과정도 조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슷한 일이 또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들어가는 데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요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려면 하여튼 첫째도 연구 목적, 둘째도 연구 목적, 셋째도 연구 목적이에요. 그렇게 연구 목적이 아니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렇겠죠. 박물관장조차도 못 들어간대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한다고 들어간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왜 들어갔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졌던 이 관심사 내지는 그 사람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괴이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올 것 같고 저는 이 여기에를 이배용 씨랑 많이 갖고 남편하고 갖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게 한 행동 중에는 또 건진법사나 천공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한테도 좀 따로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건희 씨가 이 궁에 이어서 우리 문화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수장고도 들어갔다는 소식 첫 번째로 좀 전해드렸고요. 네. 예,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12.3 비상계엄의 1호 판결의 주인공이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담당하고 있는 이진권 부장판사가 11월 중에 끝내겠다 이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11월 중에 선고까지?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구형 변론 공판을 까지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늦어도 어쨌든 올해 안에 좀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힌 것 같고 네.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하겠다.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직위원 재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 죄가 추가가 되고 이 내란 방조죄가 원래 기본으로 들어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다 유죄가 나와버리게 되면 윤석열에 대해서 함부로 장난치는 판결은 못 내릴 것 같아요. 총리가 당시 총리가 이 유죄를 받았는데 그 대통령이 안 받을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 행위의 주체이면서 계획을 세웠던 윤석열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범위나 행동의 목적이나 행동의 결과가 최소한 한덕수보다는 더 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걱정한 게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윤석열을 풀어줄까? 무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한덕수 거에 대해서 유죄가 나와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윤석열에게 무죄를 주지 말라는 그런 그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이유로 만약에 다른 판단 나오면 어떻게 되나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아니 저 보면 군대를 동원한 거잖아요. 네네네. 군대를 동원해서 선관위하고 국회에다가 불법적으로 군대를 보냈는데 그것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그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포고령에서 보면 포고령 자체에서도 무슨 전공의들을 48시간 내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그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고 해서 국회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뭐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것들. 그러다 국무회의 자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들이 다 확인됐는데 이거를 뭐 이런 증거가 있는데 지기현 판사가 그 단지 그 구속 취소를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얘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무죄를 해서 이 사람이 풀려 나오면 대한민국 야당 지금 현 집권당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 국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도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거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각 특검에서 구속 신청했다가 다 지금 안 된 경우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별개죠. 그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유. 근데 법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보태면 일단 네. 사법의 1원칙이 신속 공정 재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속 재판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 이진관 판사가 상당히 이거는 뭐 당연한 거를 하고 있는데 매우 잘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판사들이 지금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상대 효과를 누리는 것 같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로 이제 공소장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동안에는 내란죄에 대한 그냥 방조다라고 굉장히 그 솜방망이로 그 공소장이 써 있었다라면은 재판부가 요구를 해가지고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로 지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유죄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 재판이 주목을 받고 있고 저는 이진관 재판장이 진행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우리가 좀 봤었는데 논란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게 원래 FM인 겁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나 말씀하신 영장을 기각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통해서 온 판사들이 지금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전체 사법부가 지금 이 사안을 삐뚤어지게 보고 있는 건 아니라서 참 그건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무리 없게 내란죄 유죄는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구형은 얼마나 하고 1심 얼마 정도 때릴 것 같으세요? 한덕수 전 총리? 이게 전례가 없다 보니까 뭐 판례가 있거나 뭐 양형기준표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좀 해야 될 텐데 선례가 없어서 좀 예상은 어렵겠지만 전 그래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자릿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 그렇죠. 무기까지 사형도 되고 가능합니다. 사형도 되고. 사형도 가능해요. 그 주요 임무 수행자는 좀 강력하게 그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됐습니다. 가능한가? 그래서 아마 두 자릿수 이상의 중형은 아마 구형이 일단 될 거다. 구형은 더 세게. 구형은 더 세게 하고 선고가 두 자릿수 나올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 재판장이 결정할 그렇죠. 거긴 하겠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에 본인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국무회의를 전체 국무회의도 아니고 특정 사람들을 찍어서 소환한 것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적 그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소집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뭐.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본인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느냐라고 했더니 뭐 비서실장이나 수행실장이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냥 찍어서 누구누구 불러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은 야 그래도 국무총리가 그 반대하려고 그 국무회의까지 소집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전히 뭐 진짜 정신이 나가서 저런 식으로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같은 편이지 뭐. 같은 편이야. 그럼 그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왜 이 사람이 길을 쓰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는지. 그리고 사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 그 한동훈 대표하고 저희가 당 지도부였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다. 분명히 다른 뭔가를 할 거다. 제2계엄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자기가 약속한 거 다 깨버릴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가갖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서 더 이상 대통령의 권한은 다 정지됐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자라고 내부에서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한한 담화가 한한 담화를 끄집어냈는데 그때 그 장소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 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그 무슨 못 씹은 표정을 하면서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쪽에서는 이거 빨리 밀어붙입시다. 밀어붙여서 국민들한테 더 이상 그 윤석열 대통령은 통제권 다 상실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총리가 되게 미온적으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딱 알고 봤더니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분이 다 그런 뭐가 있었구나. 본인도 거기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보면 그 대선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했었던 그 과정 보면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것 같은 행동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광주에 가서. 예, 그래서 조금 뭐 이게 평소 같진 않은 것 같다는 느낌만 그냥 좀 받았었는데 다 이제 그런 잘못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선 자신이 적어도 대선 후보, 뭐 네, 대통령이 그렇죠. 되면 뭐 너무 좋겠지만 적어도 대선 후보까지는 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닌가는 큰 틀에서 이해가 그렇죠. 돼요. 왜 친윤들이 일제히 말도 안 되는 당내 구태타를 해가면서 저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러면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대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피기구였구나. 한덕수 총리가 김문수가 아니라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경선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뭐 춤추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실제로는 이쪽에서는 다른 흐름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들이 요새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뭐 바지 총리다, 신문 총리다, 그때 뭐 화장실 청소도 잼버리 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졸린 표정으로 늘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의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CCTV 상태 보면요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고개도 끄덕끄덕 하는 그렇죠. 영상 서류도 나오고. 막 넘겨주고 이제 총리가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지휘를 하잖아요.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깊이 가담을 한 게 이제 물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빼박인 거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CCTV를 못 봤으니까 이게 좀 약간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근데 한덕수 총리의 이후 행보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권한대행인데 대선에 뛰쳐나오질 않나. 뭐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너무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껴맞춰지듯이 한덕수 총리는 어마어마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구나. 내란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재판에서 그 이제 결국은 대통령실 계엄의 밤 그날에 CCTV가 공개되면서 지금 모든 거짓말들이 다 까발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직접 서명 받으러 막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이제 어제 추가로 또 CCTV 일부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재판관이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 박성재도 뭔가 좀 이렇게 챙기는 모습들이 있는데 뭐냐. 당시 상황을 추론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 기억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라고 하니까 이 강 전 실장이 박성재 전 장관 역시 한덕수와 함께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직접 챙겼다. 국무회의 하면 서명을 꼭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문제될 것 같으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여기도 서명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걸 자네가 가져왔어? 날짜 지났는데 괜찮아? 라고 반문하면서도 서명도 했었다라는 이제 당시의 정황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자, 일단 한덕수 빼박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박성재 전 장관도 지금 뭐 이 이후에 안가회동까지 해가지고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정말 그 사람이 그날 한 행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안게 뭐 동부구치소에 3,600개 자리 있냐 확인하는 거, 뭐 그다음에 그 출입할 사람들 대기하고 못 나가게 하는 거 이것도 있었지만 가석방 명단도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보내고 그 자리를 비워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그 활동했던 게 다 나오는데 핵심인데 그 검사들도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판사님은 방어권을 행사하게끔 해줘야 된다.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더 추가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보강이 됐는데도 이번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이 재판부가 이 사람을 풀어줄 결심을 하고서 그냥 이렇게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다. 이 사람은 이 한덕수 못지않게 저는 이 사적을 정확하게 제가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란의 사적은 윤석열, 그 다음에 그 김용현, 그 다음에 박성재, 그리고 원래는 이상민이 사실은 조금 더 그랬는데 한덕수도 지금 하는 거 보면 못지 않아서 오적으로 합시다. 오적으로. 아니 근데 최상목은 뺍니까? 최상목은 조금 뒤에서 좀 비겁하게 한 행동이라서. 문영배 전 헌재소장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CCTV가 그때 공개됐으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시켰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사실 뭐 그걸 안 봤으니까 본인이 얘기한 걸로 나는 뭐 막으려고 국무회의 소집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거짓말들을 너무 잘해. 이번에 CCTV를 보면서 야, 증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기억이나 진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기도 하거니와 네. 본인이 어떤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뭐 실수를 하거나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틀리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이거는 뭐 증거가 그냥 CCTV로 딱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래서 증거가 참 중요합니다. 증거라는 게 좀 네. 무서운 거구나. 근데 박성재 영장이 뭐 법원에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특검에서 재청구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아직도 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일단 그것도 재청구를 해야 판단을 받을 근데 거니까. 특검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특검이 많이 위축이 됐다 그러고. 왜요? 네. 왜냐면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요즘 좀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뒤숭숭하기도 한 데다가 네. 실제 특검이 청구한 그 영장이 탁탁탁탁탁 나와주지를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힘들게 나오고 아닌 것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네. 이번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안 되면은 좀 창피스럽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관할로 치면 이건 지금 내란 특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요즘 좀 어수선한 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그렇죠. 내지는 내란 특검도 어찌됐나요? 예, 내지는 최혜병 특검은 이번에 영장을 수사회 합쪽은 하나도 받아내지를 그러니까. 못했기 구성근만 때문에 계속되고 나머진 다 기각. 그렇죠. 맞아요. 사실상 그건 그것도 다른 정치적인 혐의로 된 고려가 엿보이는 영장 발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특검도 저는 뭐 이제 재판부의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좀 네. 주저주저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CCTV까지 나왔고 보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네. 저는 국민을 믿고 정말 특검이 역사적인 사명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국민들도 응원을 더 해주는 것이지 여기서 그럼 뭐 박성재 영장을 그럼 재청구를 하겠다고 해놓고 또 안 한다? 그럼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특검이 이거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무겁게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네. 그게 생각이 웃기는 듭니다. 게 보세요. 최혜병 특검에서 7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늦게 청구했고 당연히 7명이나 청구하면은 여기서 몇 명은 또 빠지겠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네. 7명 청구했는데 결국 1명 되고 나머지 6명은 발부가 안 됐어.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를 매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미 증거를 니네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유대감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굳이 이 사람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빼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란죄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안 잡아놓겠다는 이제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이렇게 영장이 한꺼번에 딱 기각이 돼버리면 제대로 된 특검이라면은 이거는 더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빨리 보강해가지고 빨리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들은 지금 그냥 안 하겠다는 답을 해요. 그냥 재판에서 다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재판 가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겁을 먹은 거예요. 이 특검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박성재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상민은 됐지만 한덕수 안 되고 박성재 안 되고 이렇게 네. 보면은 영장 발부하는 판사들의 성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조금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박성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덕수도 그냥 기각되니까 곧바로 불구속 기소해버렸듯이 네. 박성재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특검들은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공소유지는 안 하잖아요. 그냥 본인들은 수사하거나 하면 떠나버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지금? 그 특검들이 그렇게 무책임하면 되냐고요. 안 되죠. 네? 본인은 그 수사하다가 대충 뭐 해놓고 재판에서 뭐 입증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떠나버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좀 뭐 재판해. 그럼 나는 특검으로서 내 이름은 다 생생은 다 냈으니까 난 떠나겠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여튼 아니, 뭐 뭐 기소라도 근데- 뭐 제대로 해놓긴 해놓고 해야죠. 해야죠. 예. 예, 설령 공소 유지를 뭐 다른 검사가 하더라도 네. 그리고 저 특검 얘기 나온 김에 네. 지금 사실 특검이 다 시끄러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문혁 검사가 지금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과거 술자리가 공개되면서 일단은 지금 업무에서 배제가 됐잖아요. 네. 사실 도이치 사건은 이미 다 수사 끝나서 특검에서 잘 정리해서 기소만 하면 된다라고 했던 상황인데 이제 그 4년 전에 만남이 공개가 되면서 업무 배제가 됐고 뭐 여당에서는 약간 이거 조금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이치 수사를 수사를 흔들기 이제 위해서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한문혁 검사고 그다음 이종호 씨가 이제 그 핵심 도이치의 피의자인데. 핵심 인물이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네. 직접 통화를 했어요. 한문혁 검사하고.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네, 저희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연수원 동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아 변호사님이랑 네, 그리고 우리 그 연수원 다닐 때 아파트도 같은 데 살았더라고요. 뒤에 많이- 인연이 좀 있으시구나. 아 근데 뭐래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성향 자체가 좀 네. 약간 원칙적인 사람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본인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자기는 사실은 이 이종호라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이제 자기 아기가 아파요. 애들이 쌍둥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요. 애들이 수시로 아프니까. 그래서 네네. 그날 따라 이제 그 토요일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네. 저녁에 먹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최모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가봤더니 거기에 이종호가 와 있고 이제 다른 여자가 와 있고 뭐 이제 이랬대요. 그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예, 하는. 예. 근데 네. 이제 이 검사는 이종호를 모르니까 네. 그냥 이제 자기는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만 하고 그냥 밥을 먹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맥주를 마시러 2차로 이제 그 집까지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러고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이름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잘 몰라서 이제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얘기는. 자리에 근데 2차 정도 옮기는 동안 이름을 안 들었다는 거는 조금 이해는 근데 아마 안. 이름은 들었을 텐데 기억을 본인이 못했다? 기억을 안 하거나 뭐 그럴 신경 수는 안 있겠죠. 썼을 가능성이 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주고받은 게 아니니까 자기는 좀 기억 못했다 이런 취지인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고 자기는 그 당시에 코바나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되게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이치를 하고 있는데 이종호 씨를 모를 수가 있는. 근데 이름을 몰랐다.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하는데 네. 자기는 이제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계속 이 위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 이 위에서는 김건희라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사실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사건이 너무 오래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권오수를 잡는데 자기는 집중을 했다 처음에는. 권오수장. 네, 그래서 권오수를 이제 잡아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 다 잡아넣고 이제 김건희가 워낙 이제 그때는 실세니까. 네. 자기가 이걸 잡아놓고 싶었는데 위에다 얘기했는데 이게 안 먹혔대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이제 그 계속해서 그래도 좀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 질문도 다 준비하고 뭐도 다 준비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났고 그 다음에 김건희랑 이제 윤석열은 전리 멀리 가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돼버리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왔느냐 송경호가 와버린 거예요 중앙지검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어쨌든 김건희 건 안 끝났으니까 김건희 건에 대해서 다시 어쨌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김건희는 오지도 저번에도 당연히 안 왔고 대통령 되고 나면 더 안 오는 거죠. 네. 그런데 송경호한테는 아예 이제 업무 보고까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업무를 중간에 자기네가 보고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은 이제 수사를 열심히 했고 더 하고 해야 싶었는데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막혔다. 그 본인 주장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네. 이거는 내가 뭐 확인 안 했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 김건희 모녀가 23억 그 네네네.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이득을 특정한 거 주가 조작. 그것도 네. 자기가 특정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8,800원에 3만도 때려주셈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 친구가 이제 해낸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은 사실은 다 해서 하려고 했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그 한문혁 검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종호 씨가 급하게 그 자리에 합류를 했다고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는 의도인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근데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그 의사가 한문혁 검사 오니까 자 이종호 너 원래 한문혁 검사 만나고 싶었지? 빨리 와. 오늘이 기회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도 난 좀 이해는. 현실적으로는 좀 이상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네. 한문혁 검사가 이제 본인의 뭐 주장으로서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이 옮겨주신 건데 네. 저는 핵심을 짚으면 이게 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밝혀냈고 다 뭐 좋아요. 뭐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치고. 근데 지금 핵심은 김건희 특검 왜 합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덮어준 거 우리가 몰라서 하나요? 김건희 주가 조작 밝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특별검사기 때문에 기존 검찰 라인에서 이걸 덮은 거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을 수사하라고 특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 그리고 최재훈 부장까지 그 지휘 라인들을 특검에서 불러야 되고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도 40명 지금 그 검사들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일동 명의로 자기들 보내달라고 그 명단에 한문혁 검사도 들어가 있으니까 일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미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외부에서 흔드니까 그냥 흔들려 버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나무도 그렇지 뿌리가 깊으면은 외부에서 바람 분다고 그 나무가 뽑혀 나갑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성과가 없고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거 사진 한 장에도 그냥 흔들려 버려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문혁 검사도 본인이 과거에 뭐 밝혀냈고 그거 가지고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총체적인 지금 김건희 특검의 네. 책임에 대해서 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저는 그렇게 되는 거고 봅니다. 지금 네. 김규현 변호사가 멋쟁 해변 카톡 네. 이걸 일으킨 같이 사람이잖아요. 들어있었던? 예. 그 김규현 변호사가 잘 알더라고요. 이 한문혁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때도 김건희가
이 사람이 자기를 자꾸 불러대고 막 이러니까는 광주로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대검 과장으로 이제 올라가야 될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윗보이고 저기서도 윗보였다는 게 이제 약간의 취지였고, 실제 김규현 변호사 말도 자기가 이제 내부적으로 해봤더니 이 사진을 제공했던 측에서 조금 작전을 좀 핀 것으로 자기는 본다. 이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만약입니다만 현재 검사 상대로 이런 함정 파갖고 이렇게 작전을 해서 날려버렸다고 한다면, 만약 내가 검사면 야, 얘네들 봤지? 얘네들 그냥 가만두지 마라 하고 다음 오는 누구에게든 완전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하게 만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네. 만약에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종호? 내가 지난번에 만났던 얘네? 네.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는 있겠죠. 그때 가서 알았다는 거죠. 네. 야, 그리고 얘 보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그 술자리에서 같이 만났었는데 이거 나한테 접근했던 거 아니야? 사진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네. 얘가 나를 검사한테 접근을 해서 뭐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흔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여기에서 그만뒀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먼저 여기에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고, 지금 감찰 받고 있으니까 감찰해서 자기 밝히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채팅창에 네. 슈퍼챗 쏴주신 분이 왜 자꾸 이름 얘기 안 해주시냐고 그러는데 이제 그 슈퍼챗은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제 보내주신 분 닉네임이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자, 윤석열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애매했던 거지. 네, 그래서 슈퍼챗 소개를 좀 늦게 해드렸습니다. 여튼 슈퍼챗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슈퍼챗 쏴주시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한테. 네, 뭐예요? 한동훈 조금 아까 지나간 얘기긴 한데 한한담화. 한한담화 할 때 네네. 한동훈 그때 당시 대표가 예. 한덕수와 함께 그렇게 국정 이끌어 가겠다 그 얘기를 할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 요 얘기를 이제 묻고 싶었던 모양이십니다. 그거는요. 네. 저 윤석열 전 대통령 물러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당에 맡기겠다.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야, 지금 나중에 저 입장 또 바꿀 거다. 그러니까 그 대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나와서 야, 우리가 이제 책임지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마치 그걸 가지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음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 비상계엄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 당할 그런 위기에 있고 자기가 스스로 조기 퇴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그걸 총리하고 당 대표가 정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그러니까 할 그거는 법적 권한 같은 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적 없죠. 권한이요? 뭐 예를 그건 들면 정치적 선언이죠. 없죠. 그런 건 없죠. 법적인 건 아니고 정치적 당연하죠. 우리가 책임지고 여당으로서 네. 국정을 운영하는데 열심히 돕겠다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돕는 게 아니고 이거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본인이 그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총리와 당의 여당에서 집권당에서 네. 알아서 이거 잘 이끌어 나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도 그게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고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여당을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우리 둘이 이제 공동으로 이걸 인수하겠다라는 취지의 네. 이제 그런 선언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자체는 한덕수 대행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윤석열이 사표 쓰면은 권한대행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되는 거니까 네. 거기는 뭐 문제 삼을 건 없고 문제는 여당은 정당 아닙니까? 정당은 행정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으로 인수한다는 형태에서 한덕수 총리 쪽은 뭐 당연히 이건 법상 인계가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죠. 참여하기는. 네? 그건 정치적 선언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거지만 그렇죠. 당시 이제 같이 인수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럼 정당은 그때 어떤 그 논란이 좀 권한으로 있긴 들어가느냐. 있었죠. 있었죠. 예. 네. 헌법상의 있었고, 예, 특히 제도 이제 근거가 야당에서 그때 네. 당시 야당에서 니네가 정권을 가져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논란이 있었던. 그게 무슨 어떻게 정권을 가져갈 수가 이건 있어요? 정치적 선언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 길어졌는데 요거는 논평 안 하고 전하기만 하고 갈게요. 그 내란 특검에서 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혐의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인데 뭐냐면 이 계엄 이후에 직후에 황교안 전 총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 체포하라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 관련해서 이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특검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나선 건데 결국은 불발이 됐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황 전 총리가 본인 SNS에 여러분 저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경찰이 저를 불법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집 주소를 올립니다. 이것도 참 처음 보는 소식인데 네. 그러니까 집 주소 까고 여러분 내 집 앞으로 모여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 인력과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특검이 9시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모인 분들도 꽤 계셨는 모양이네요. 그런 모양입니다. 예. 아니, 황교안 전 총리도 점점 너무 멀리 그러니까 원래 이러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어쩌다 보니 정말 너무 멀리 혹시 와버린 건 아닌가. 가끔 그런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곳에 막 큰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너무 멀리 이렇게 돌아보면 와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황 전 총리가 그런 경우는 아닌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총리를 하셨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예를 들면 그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와서 나를 방어해달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네. 정상적인 헌법 질서 그리고 법 질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힘에 의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근데 이거 팩트만 바로 잡으면 체포 시도가 아니라 그냥 압수수색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체포라고 호도하는 맞아요. 것도 참 네. 웃긴 거고 윤석열 씨가 그 속옷만 입고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잖아요. 윤석열 DNA가 황교안 안에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대통령이었던 자도 그렇게 막 팬티 시위하고 근데 대통령 직무 대행이었던 자도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 집에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 나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 이러고 이러면 누가 실제 법을 지키고 그래요. 누가 영장 집행에 호응을 해요. 심지어 자신들은 인신을 구속하던 직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는 맨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놓고는 인지어가지고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난리치는 건데 내로남불. 이거를 갖다가 특검에서 이거를 못한다는 게 난 더 문제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뭐 반항을 하더라도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해요. 이게 무력화돼. 네. 자, 한숨 한번 크게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민주당에서 그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다시 좀 추진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그 이건태 의원이 또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민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잖아요. 민주당 의원총회 비공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법 우리가 5월달에 추진하려다가 못했는데 이 본회의까지 갔지만 당시에도 조금 뭐 방탄 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속도 조절 숨고르기를 했는데 이거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배경이 있긴 있거든요. 지난번 이제 법사위 국감 중에 나온 발언이 좀 불씨가 된 건데 요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내란 외연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대량상이다.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있지 않은 견해도 은영성, 있기 때문에 성낙인, 그런 점을 정정섭 말씀드린 겁니다. 주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못을 받겠다는 건가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한다는 거는? 그렇죠. 갑자기 고법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아예 법으로 못을 받겠다라는 건데 일단 당에서는 뭐 지도부 공식 논의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당론까지는 아닌데 이제 하게 되면 연내 처리도 할 수 있다 요 정도의 입장이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불을 떼니까 물이 끓는 거 아니냐 자꾸 이제 사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추진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거는 헌법에 도전하는 거고 재판 중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권 자체가 중지될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대통령에게도 썩 좋은 이슈나 뉴스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니 뭐 대한민국은 네. 온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뭐 무슨 동물농장에 나오는 대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뭐 이것도 아니고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법 앞에 평등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특권을 헌법이 제시하고 있어요. 네. 헌법의 수호자고 국군 통수권자니까 많은 걸 주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법을 지금 따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어갖고 지금 이런 법, 자 전직 대통령은 그 불법 행위를 하거나 비상계엄을 했어도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법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은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니 이미 모든 법에 의해서 재판이 중지된 것도 뭐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된 건데 아예 그것을 법을 만들어서 막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법제처장이 나와서 개헌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 대통령이 임기 연장하는 건 국민의 뜻에 따라서도 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헌법에서는 절대로 임기 연장 개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법제처장 말씀은 이게 대장동 변호사였던 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12개 대통령에게 적용된 12개의 혐의는 전부 다 무죄다. 이거 본인이 판사세요? 그럼 만약에 검사 출신 법제처장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12개의 혐의는 모두가 유죄다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옆에서 이게 과잉 충성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이게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네, 재판중지법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자괴감을 제가 느끼는데요. 네. 이게 우리 헌법에 소추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소의 추진이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 공소유지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는 이미 통설로 정리가 끝난 사안입니다. 근데 헌법을 가지고 지금 김대웅 법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거 틀린 얘기고요. 동시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중부정을 쓰니까 매우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또 한 번의 지금 국민주권을 침탈하려는 시동을 걸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럼 가만히 구경을 해야 되느냐.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 헌법 정신을 지금 법으로서 규정을 해야 될 저는 필요성은 오히려 김대웅 법원장이 던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좀 더 것이고. 명확하게 규정해놔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헌법에 대한 해석을 안 지키니까 법률로서 저는 보완입법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재판 중지법 이렇게 이름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저는 더 일어났다고 보는데 재판은 이미 중지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또 중지시키는 법이 아니에요. 네. 이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조희대 사단. 이 조희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에 인사권을 행사하거든요. 인사권을 행사하면 지금 영장전담 판사들이 보이는 행태를 똑같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을 벗어나서 재판을 진행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걸 해서 저는 조희대 봉쇄법 내지는 사법정치 차단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저는 하는 것이 맞지. 저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요. 지금 서울고등법원장도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론에 맞지도 않는 내용들을 국민을 상대로 마치 저 말이 맞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거기에 대한 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은 고법원장보다도 본인이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정확하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옳고 고법원장은 틀리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데 본인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추라는 것이 기소와 재판 모두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헌법 84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탄핵이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재판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재판에 의해서 물러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추되지 않는다를 갖다가 이 기소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란과 외환은 기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까지를 그걸로 재판받으면 물러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내란과 외환 아니 그 내란과 외환은 가능하잖아요. 직이 있을 때도 재판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걸로 물러난다는 뜻이죠. 그 재판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대통령에 것은. 대한 재판은 내란 외환 그렇죠. 이 두 가지만 내란 외환 재판은 된다. 가능한 겁니다. 아니 현직 그거는 대통령이 거기를 놓고서는 헌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논란 없어요. 왜 없어요? 아니 소추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다는 거를 누가 헌법학자가 아니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법조인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고법원장도 나와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의 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소 유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헌법 밑에 법 단계설에 따라서 헌법 있고 밑에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법률의 규정을 안 넣어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저 고법원장이 이상한 얘기를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평생 그 재판을 하면서 살아왔던 고법원장이 어떤 정치적 이유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국감장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말에 대해서 고법원장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있어요? 합니까? 아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게요. 어떻게 책임을 질까? 알겠습니다. 다 지겠습니다. 네. 책임을. 자, 혹시 뭐 우리 변호사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하고요. 저는 이하 동문입니다. 아니 기본적인 이하 내용이잖아요. 동문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고법원장이 요거 관련해서는 나와서 얘기를 하면 고법원장을 저희가 꾸짖어야지. 예, 내일 가능합니까?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종혁 의원님 그 최고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법조인들 가운데 네. 이게 완전히 100% 딱 이 의견만 있는 거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설 내지는 통설이죠. 소수설 주장할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 사람 틀리면 그러면 나는 독도가 맞다고 일본 얘기할 수 땅이라고 없죠. 주장하면 그 말이 맞는 겁니까? 고등법원장이나 그건 이런 아니잖아요. 법원장들이 그거랑 같이 나와가지고 네. 저렇게 마치 동등하게 50대 50인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사실은 좀 다르다. 부적절하다는 예, 거죠. 저희가 내일 그래서 이 법조인 두 분 모시고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여러 뭐 법안들 한번 점검도 해보고요. 누가 나와요? 누구요? 내일 나오실 분이요. 일단 가도 돼요? 말씀드리시죠 뭐. 송영은 변호사랑 김정한 변호사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야 쪽에 두 분 왜 이렇게 다들 실망하신 눈치예요? 매우 아니요. 실망스러운데. 매우 실망스러워요? 아니 송영훈 변호사 뭐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냥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좀 한번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기 단계 2대2 매치로 하시죠. 2대2 신인규 변호사로 그럴까요? 헌법 84조 적용도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지만 전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문영배. 대행을 저희가 불러오고 열심히 싶어요. 섭외하다가 대책에 까였습니다. 까였어요? 다였어요? 왜? 좀 시간을 더 두고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제 재판중지법 얘기가 나왔고 뭐 좀 논란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뭐 오늘 다룰 게 많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어떻게 사법개혁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사법개혁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네. 이제 재판중지법 오늘 나온 게 있고 네. 앞서서 이제 대법원 증언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소원이 있었죠. 이게 예. 그러니까 4심제 논란이 있는 거고 이제 법 왜곡죄 처벌법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판검사가 법 조항을 왜곡 적용했을 때는 이걸 처벌하겠다. 근데 그렇다면 그 왜곡에 대한 내용은 누가 누가 판단을 결정하느냐. 하느냐 이제 여론 논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건 사실 저희가 얘기가 많이 근데 나왔는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생각 없다. 나 그러니까 그거 얘기 마지막으로 해야 될것 하고요.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할 거고 그 아유. 법 왜곡죄 관련해서 한 말씀씩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법을 왜곡하면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애매해요. 네. 법을 왜곡한다는 게 저게 구성요건이 뭐예요? 애매하죠. 예. 네, 그거 어떻게 구성요건 한다- 맞추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법 왜곡죄를 도입한 나라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예.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사정들인 거고 전 이렇게까지 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전선을 넓히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사법부를 제대로 운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라든지 직위원 재판장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핀셋 규제와 그 제도 보완이 필요한 거지 또 다른 메뉴판을 갖고 와가지고 또 해보겠다 전 이건 굉장히 저는 과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고백국제가 있긴 있어요. 뭐 하는 나라들이 일부 있는 거죠. 일부 전 세계 사례를 찾아보면 없는 건 없기 때문에 일부 하는 나라는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좀 알겠습니다. 과도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저 내일 섭외 다시 한번 고려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한번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급히 한번 더 추가해서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왔으면 좋겠는지 한번 쭉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낸 건가요? 맞나요? 네, 바로 들어볼까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네. 뭐 맞는 같은 얘기인데요. 어제 그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자꾸 나한테만 자꾸 막 던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농담입니다라고 하면서 뭐 미리 정해진 게 아니니까 뭐 지금 현재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방선거 출마는 할 생각이 없다. 근데 보궐선거는 뭐 조금 열어줬죠 가능성을. 네. 자, 보궐선거는 근데 본인이 안 나온다는데 나온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것도 아니 우리 저 김종혁 최고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군요. 그쵸. 어떻게 됩니까? 뭐가요? 저 한동훈 대표.
아니 근데 뭐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뭐 지방 돌고 네. 있는데 네. 뭐 그 사람들 만나면은 다 하는 얘기는 경제 얘기하고 민생 물가 그다음에 관세 협정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당신 앞으로 어디 나갈 거냐 이런 얘기 물어본 사람 하나도 없더라.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애들러서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이게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자꾸만 논의 자체가 뭐 네가 어디 나갈 거냐 뭐 저 지방선거 나갈 거야 뭐 보궐선거 나갈 거야 이런 걸로 이제 논점이 가는 것 자체가 별로 자기는 뭐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냥 지켜보면 지방선거에 나가서 무슨 단체장이 되는 거는 제가 봐도 뭐 한동훈 대표하고 별로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도 뭐 그걸 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솔직히 출마하면 아니 출마가 아니라 이렇게 본인 나가겠다고 하면 당에서 공천이 안 돼서 그런 거 뭐 아니에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뭐 어떻게 될지는 다 모르는 거니까. 당에서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뭐 몇 분 이렇게 모셔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친한계라고 소위 불리는 그분들 말고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감정이나 인식은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요. 그런 식으로 정치가 뭐 감정이나 감정에 의해서 되는 건지 되겠죠 그렇게.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이고 지지도가 계속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당의 목표는 그 선거에서 승리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나는 쟤하고 감정이 있어서 못 주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그냥 우리 당은 망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뭐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어도 상관없고 만년 야당으로 살아도 상관없어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당에서 뭐 인증제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특정 계파를 좀 배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기도 하고 이게 탄핵의 강도 아직 좀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들이 뭐 협중 정서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코스피에 대해서도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쪽이나 또 그분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게 과연 정치적 결사체로 같이 뭘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좀 그런 의구심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신변호사 자기가 탈당했다고 발을 우리보러 계속 탈당하러 그러는 거야. 너무 멀리 가 있다는 거죠. 아니 장동혁 대표 쪽의 노선이 너무 좀 비합리적인 쪽으로 가버려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인터뷰를 아마 보고 이제 코멘트를 한 것 같은데 이제 험지 안 나가겠다고 지금 지방선거는 안 나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보궐은 부산 쪽 알아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 감사하면 결국은 뭐 한 1년 당원권 정지가 나와서 공천이 안 될 거다 이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때문에 공천 못 받는다는 소리가 파다하잖아요. 지금. 당원 게시판 그건 때문에 그쪽에서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그러니까 뭐 그쪽의 목표도 그렇지만 예를 여러 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얘기하더라고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 공천권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 아닌가요? 지도부죠 지금. 그러니까 그 지도부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줄 것 같지는 쉽진 않아 않아요. 보이네. 그러면 사실 이제 본인도 이 출구 전략을 세워야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뭐 보궐선거는 사실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근데 지금 당장은 자치단체장 선거가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중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이렇게 없을 것 같아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져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건강도가 이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추천 받았던 내일 변호사 대전 사법개혁 관련된 변호사 토론, 법조인 토론에는 김계리 후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인규 변호사님 추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박지훈 변호사 몇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김계리 변호사 한번 부르시죠, 그러세요. 김계리랑 신인규를 싸우게 한번 해주세요. 네? 채널 폭파시키려고요. 저도 마음이 어렵네요. 아마 송영우 변호사가 안 나온다고 그럴 것 같아요. 김계리 변호사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추천은 잘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저도 여러분께 추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쌀 어묵바 장로한 쇼핑몰 최고 히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먹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드셨죠? 네. 속 괜찮으셨죠?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죠. 보통 이제 속 좀 약하신 분들이 또 밀가루 소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쌀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도 편안하게 되는 거고요. 또 세 가지 맛이 있습니다. 치즈, 청양, 새우. 요 세 가지 맛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맛으로 이렇게 골라 드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그 통 모짜렐라 한 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그 치즈, 쭉쭉 늘어나는 그 치즈는 아이들이 유독 더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청양, 약간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요건 나중에 저 어묵탕 끓이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집에서 그 전자레인지 그냥 돌려 드셔도 맛있고, 프라이팬 같은 데에다가 아마 한 5분 요 정도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아니고 3분? 프라이팬은 5분, 전자레인지는 3분. 근데 3분 돌리면 모짜렐라는 치즈가 좀 셉니다. 한 2분 40초 정도가 그래요? 적당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돌려보셨구나. 자주 먹으니까 맛있게 먹는 스킬이 늘더라고요. 그쵸. 네. 전 지금 치즈 모짜렐라인데 요게 8개들이 19,800원입니다. 하나에 2,000 뭐 한 몇백 원 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거 저희 쇼핑몰에서 무료 배송해드리기 때문에 배송비 없이 편안하게 집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보통 한번 드셔본 분들이 2-3봉지씩 막 해갖고 옆집도 주시고, 그다음에 또 뒀다가 애들 이제 나중에 어묵 같은 거 간식으로 좋잖아요.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맛있는 쌀 어묵바 오늘도 갖고 왔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드시느라고 뭐 또 멘트 덧붙여 줄 생각은 안 하시는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치즈가 서양, 제가 매운 걸 좋아하는데 적절히 매워요. 적절히 매워서 더 매우면 좀 힘들 것 같고. 네. 우리 저 신인규 변호사님은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 몇 시 하시나요? 뭐 한 12시쯤 할 것 같습니다. 12시에? 네.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추천이 많아갖고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은 여기에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경제 썰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